앞서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경제통이죠.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지낸 이해운 전 의원과 미국 대선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정책, 서울시장 선거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4.15 총선 정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갑에서 험지인 동대문 을로 가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셨는데 그 위에 좀 충격이 크셨겠어요. 네, 뭐 한 달도 안 남겨놓고 험지 네. 출마로 동대문 을에 투입이 된 상황인데 그래도 그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이제 43.8%. 중도와 보수들이. 네. 네. 사실 뭐 한 달도 안 돼서 얻기는 쉬운 표는 아닌데 네. 제가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현명한 선택해 주신 덕분입니다. 네. 최근 좀 근황이 궁금해서 한때 언론에 잘 안 비쳤는데 얼마 전에 김종인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막걸리 만찬이었습니까? 네, 저만 안 마시고. 안 마셨고 그게 네. 서울시장 후보들이었다면서요? 뭐 그렇습니까? 그렇게들 언론이 보셨습니다. 네.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됐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뒤끝이 굉장히 장렬하고 있어요. 지금 소송을 할 것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대선? 4년 내내 네. 미국인들이 굉장히 그 상처받는 그 자부심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구나 느꼈고 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계의 리더였던 미국이 그 가치와 어떻게 보면 존경이 훼손되는 일들이 예. 많았잖아요. 그래서 참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 그랬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 투표율, 그렇죠. 최고 득표, 네. 그리고 최대 격차 네. 이런 걸 보면서 46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투표하고 가장 많은 차를 냈다. 예. 이거는 그동안 4년 동안 그 투표 날만 기다려온 게 아닌가. 그날 보자. 네. 결국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민심의 이 무서움을 느꼈다는 얘기인데, 자, 뭐 국내 상황으로 좀 얘기를 돌리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같아요. 전세난, 월세, 집 찾기 어렵고 너무 힘드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일단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집값을 잡겠다. 그것도 예. 특정 집값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권이잖아요. 노무현 네.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도 보면은 노무현 정권의 시즌 2 같은 부동산 정책을 피고 있는데 네. 부동산 정책에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특정 네.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공급을 옥죄면 값이 뛸 수밖에 없는데 그 간단한 시장 원리를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예. 공급을 옥죄는 방향을 갖잖아요.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시장이 뛰는데 예. 그걸 빼고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다 하고 이런 얘기는, 있죠. 예. 그리고 이분들 맨날 예. 이제 제가 김현미 장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예. 뭐라 그러냐면 예. 무슨 소리냐, 공급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그래요. 주택 보급률이 100이 넘었는데 무슨 공급이 부족하냐. 전국의 주택 보급률. 네. 예. 네. 서울은 조금 모자라긴 그렇죠. 하죠. 네. 그런데도 이분들은 정말 그 얘기 하시는 거 보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대량으로 공급됐던 그 주택들이 지금은 이제 노후주택이 돼서 불량주택으로 예. 전락하고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충분히 많아도 그걸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들어가려고 집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주택 수보다는 좀 더 좋은 주거의 질로 올리고 싶은 예, 그런 수요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고급화된 수요, 이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새 집이 필요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데 예. 그 새 집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전부 틀어막고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에 보면 거의 한 400개 가까이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네, 정비구역이라는 그렇죠.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전 단계로 정비구역을 해야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서울만 하더라도 대규모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빈 땅이 없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노후 불량 주택을 어떻게 보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새 집이 공급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서울인데 예. 그 서울의 시장이 10년 동안 이렇게 새 집을 짓겠다는 것을 400군데나 해제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약 지금 서울시 의회가 받은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 예. 한 26만 호 정도가 공급이 안 됐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 26만 원 정도 공급이 됐더라면 지금 예. 이렇게 집값이 난리가 나진 않죠. 근데
근데 어쨌든 이 공급을 옥죄어온 지난 예. 10년간의 정책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기름을 깔아온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지난 3년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23번의 네. 그 규제를 하면서 옥죄는 정책이 불을 붙인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그런 지금 정책을 늘리겠다 좀, 하지만 네, 뭔가 이제 심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네. 정책을 조금 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심리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분들 얘기하시는 거는 예. 공공개발을 하면서 네. 공공개발을 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좀 올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간 용적률 때문에 추가되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뭐 임대주택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지금은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옥죄 나가지고 그렇게 걷어가면 재건축의 수익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참여할 수익성도 단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네. 수익성도 별로 확보가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예. 또 특히 재건축하겠다는 단지들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있어요. 예. 그러니 이게 이제 실현되기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것 때문에 선뜻 나서서 이제 자 그리고 우리 재건축 해보자 이런 단지 보셨어요? 네. 거의 없거든요 지금. 네. 근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기준을 갖춘 단지들은 못하게 막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하겠다는 거 이거는 정책으로서 발표는 하지만 예. 시장에 이게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특히, 집값이 네.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집값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데 뭐 더 이제 일부 지역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집값 자체는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전월세 시장은 정말로 정부도 참 이 말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이 얼마 전월세 전에 시장을 뭐 해결할 방법이 없. 지금은 누가 예. 봐도 이걸 예.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 23번의 대책으로 예. 요렇게 저렇게 다 옥죄해서 전세난이 생기게 해놨거든요. 예. 근데 이걸 23개를 다 풀어도 지금 당장은 시장이 회복되기가 어려운데 그 23개를 다 풀 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예, 전세난이 온 거는 한두 가지 정책에 의해서 온 게 네.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발표했던 23번의 정책이 이면 저면으로 다 영향을 예. 미쳐서 종합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면 기존 매물이 사실 전세로 나오는 걸 막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임대차 3법도 영향을 미쳤고 네. 그다음에 각종 실거주 조건을 실거주 조건. 강화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주택 대금 예, 주담대를 그렇습니다. 받으려 그래도 네. 실거주 요건, 그렇죠. 양도세를 완화하려 그래도 실거주 요건, 그다음에 재건축의 분양권을 받으려 그래도 실거주 요건 충족시키려 투기를 했으니까.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좀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요 정책이라는 게 네. 하나만 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하면 그 정책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부작용들이 많은데 예. 그걸 고려 안 하고 우리는 요 순기능만 봤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정부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죠. 네. 그 해답이 없으면 좀 큰 원칙적으로 볼 때, 정책으로 볼 때, 큰 줄기로 볼 때 어떤 것부터 해결을 하면 조금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희망이 일단 보일까요? 집에 공급을 풀어야 되고요. 공급을 풀고. 공급 풀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실 기존 매물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신규 매물이 안 나오게 한 거는 분양가 균형 상한제다 뭐다 여러 가지 규제를 하면서 네. 신규 분양이 안 나오게 다 틀어막은 거잖아요. 네. 신규 분양이 나오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커다란 길을 터주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합리적인 틀 안에서 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겠다고 하는 민간들을 옥죄지만 않고 풀어줘도 네. 이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2, 3년 지나면 이게 풀어집니다. 풀어지고 2, 3년 후에 풀어질 거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생기면 이렇게 뭐 영끌을 하고 패닉 바잉하고 이런 그렇게 할 일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줄어드는 거죠. 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입법을 좀 원점으로 되돌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상당히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되돌린다고 예. 과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한번 시행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이제 사고를 치고 나서 이걸 네. 없었던 일로 한다고 그렇죠. 부작용이 일거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이것을 설사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와 있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이 부동산도 그렇고 최근에 그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를 불러온 주식 양도차익과세,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과세 10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려다가 결국 후퇴를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의 표명을 했는데 예전에 기재위에도 상임위에 계셨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총리의 리더십이랄까 정책의 혼선
이런 것들을? 부총리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부총리는 아무 힘이 없고 청와대가 다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네. 경제 전문 관료인 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듣지 않고 깔아뭉개고 가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주택 정책도 그렇고 지금 주식 양도 차익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특히 이번에 그랬죠. 그랬죠. 청와대로. 네. 그랬는데 이제 저는 답답한 게 그럼 예. 부총리가 얘기했던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23년부터는 전부 다 지금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전면 확대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이거를 거꾸로 돌리고 안 하겠다는 건지 이 정부가 만약에 그걸 하겠다 그러면 지금 3억 이상이라는 대주주 요건이 한 회사 주식을 3억 이상 가진 분이에요. 네. 근데 3억 이상 가지기만 해서는 안 되고 네. 거기에서 손실을 다 뺀 이득만 5천만 원 이상 한 해에 보신 분들이 대상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런 분들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아, 요 3억 원에 대한 대주 양도차익과세는 이제 보유한 주식이 3억 원 3억 이상인 이상이라 중에서 차익을 낸 사람의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예, 네. 차익을 냈는데 그 네. 차익도 자기가 손해 본 건 다 빼주기 때문에 순 이득만 5천만 원 이상 낸 사람이 과세 대상이 되는 네, 건데 이건 네. 정말 극소수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이걸 못하는 정부가 과연 몇 년 뒤에 있는 2023년부터는 네. 모든 사람에게 주식 입고로 돈 벌었으면 다 세금 내라 이 정책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건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하면 부동산으로 지금 돈을 투기를 해서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집 하나밖에 없었는데 갖고 있다가 집값이 올라서 팔았더니 돈이 생겼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중과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거의 50% 정도의 중과세를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저렇게 수억씩 수십억씩을 예. 벌어도 이런 한 푼 과세를 안 하는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부동산에 돈을 주성시장- 버는 것은 투기 불로소득이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판단인 거죠. 네. 근데 이 정부는 이제 그 불로소득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하잖아요. 불로소득에만 매길 것 같으면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실 매기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네. 그렇죠. 불로소득도 일주택자들. 아니고 투기한 네.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은 땀 흘려서 일한 소득인가요? 불로소득이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을 이렇게 차이가 나게 과세를 하는 것은 이게 네. 오래가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부동산의 경우에 정말 투기한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크게 남겼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과세하는 거 국민들이 동의하죠. 네. 근데 집 한 칸만 갖고 평생 살아오신 분이 투기할 기회도 없었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재산세까지 굉장히 강하게 매기잖아요. 경제 전문가라 경제 질문하니까 계속 길어지는데 뭐 정치로 잠깐 돌아가시면 네, 어떻겠습니까? 그러세요. 자, 네. 서울시장 관심이 되는 서울시장 출마. 이 의원께서 고민이 막바지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막바지입니까? 고민이 끝났습니까? 아니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다가왔습니까? 예.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집값하고 세금이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거리인 만큼 제가 평생 다뤄왔던 문제가 집값하고 세금이다 보니까 예, 예. 주변에서 이번에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푸는데 같이 뛰어들어서 예.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권유들이 있어서 네.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거의 네. 막바지에 왔습니다. 지금 집값과 세금에 관해서는 사실 정말 전문가인데 그 어느 의원보다도 이 서울시장에 적합한 분 어떤 정치인이 뭐 집값과 세금을 잘 잡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분이 서울시장 후보가 저는 돼야 됩니까? 정치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 시장이 될 생각이 없는 사람. 정치 시장에 생각이 예, 없는 경제 사람. 시장으로 정말 이 서울 시민의 살만 내가 예. 오로지 그것만 보고 시정에 올인하겠다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대권 디딤돌처럼 생각하셔가지고 그렇죠. 다 그렇게 자기 됐고요. 브랜드 네. 만들기 그리고 자기 집권 세력 지지 기반의 이제 지지비관 키우기 네. 이런 데 너무 집중하시느라 서울 시민의 삶이 뒷전으로 갔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을 대권의 디딤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그런데 분들은 네. 나오셔도 안 되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을 얘기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 의원님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데 안타깝게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부에 뭐 인물이 없는 것처럼 폄하한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화는 안 나세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 막걸리 만찬이라는 그날 네.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자극을 받아서 빨리 뛰어나오라 그런 자극을 의미였다. 받아서? 예. 그래서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은 안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는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해야 보이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보이게 하라. 노력하라. 그런 의미였다. 그런 그렇게 건가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바깥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분은 뭔가 지금 국민의힘과 통합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좀 이런 밸류를 얻어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네.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어차피 지금 보면은 이제 야권의 후보가 하나 되는 것이 예. 승률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공감대는 있지만 네.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안철수 우리 대표가 제안하는 것처럼 지금 합당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합당을 하게 된다는 것은 3석짜리 정당과 103석짜리 정당이 차이가 너무 1대1 큰데. 지분을 가지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의힘에서 뭐 절대 반대하겠죠. 안철수 대표님 한 분 빼고는 다 동의가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네. 방안이고 그 대신 그렇다고 이제 후보를 하나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자기 후보를 뽑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뽑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외부에도 예를 들면 후보가 있다면 그 다른 후보들끼리 국민의힘 후보와 밖에 있는 후보가 모여서 단일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 과거에 그런 방식들을 많이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내 입장은 뭐냐면 누가 밖에 후보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아직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 누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거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러니 우리는 우위 후보를 정하는 일을 진도를 나가고 그래서 국민의힘 진도 대로 나가서 진도를 나가고. 예, 우리 후보를 뽑고 나면 만약에 네. 밖에 다른 후보가 있으면 그때 단일화 논의를 해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네. 또 우리 의원님은 이제 경제시장 그 말씀 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 경제 전문가로서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황 기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